안녕하세요. 슬램 위드 성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 드라이버가 갑자기 잘 잡혀서 갑자기 자기 혼자 음질이 굉장히 괜찮아졌네요. 아, 그리고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에 합격을 해서,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바빠서 늦게 올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린다 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진도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가 얼마 안 남아서 입사가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빨리 해야겠네요. 네,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상 특징점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예전에 그리고 설명했듯이 슬램이란 결국에 이 3차원상의 점, 즉 맵과 그리고 제 자신의 포즈를 취득하는 적절히 최적의 포즈와 점을 취득하는 그런 작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작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의 예에서 주로 별을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특징점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징점은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죠. 영어로 키포인트라고도 하고 혹은 피처라고도 합니다. 혹은 뭐 포인트라고 하죠. 굉장히 여러 영어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음, 다음 강의가 되면 아마 트라이앵귤레이션이란 걸 배울 것인데, 이 2D 점을, 즉, 이 특징점을 이용해서 3차원 점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 슬램 관련 논문이나 책들을 읽어보면, 2D 점인지 그리고 3D 점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 문맥을 잘 파악해서 이를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카메라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듯 굉장히 데이터가 조밀하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 백정만 보시나 하더라도 가로가 1920개의 픽셀, 세로가 1080개의 픽셀이 있죠. 굉장히 조밀하고 데이터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 사용하기에는 음, 우리 연산량이 딸리죠.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연산량이 딸립니다. 따라서 이 일을 극복하고자 특징점이라는 굉장히 특징적인 점들로 이런 러우 데이터를 압축해서 굉장히 스파르스한, 굉장히 듬성듬성한 이런 데이터를 다루기로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 특징점을 추출해서 뭘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이 여러 뷰에서 특징점을 여러 뷰에서 찍힌 점들을 매칭하여서 포즈 변화량을 계산하거나 이걸 한번 볼게요. 원래 원래 얘의 이미지를 안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친구에서의 특징점을 뽑습니다. 그리고 얘에서도 특징점을 뽑아요. 그리고 이 특징점을 매칭시킵니다. 어소시에이션 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였지? 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이러한 매칭을 알게 된다면 포즈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뷰에서 구한 점들을 가지고 공간상의 3차원 점을 구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작업이라는데 아마 다다음 강의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이고, 만약에
이 점이 있어요. 공간상에 이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점이 여기로 나타나고 여기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포즈를 알아요. 어떻게든 이 포즈를 알아냈다 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관측이 있고 포즈를 알아낸다면 공간상의 3차원 점이 어디에 있을까? 대충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삼각측량이라 하죠. 음, 사실 이러한 방법은 되게 유서가 깊죠. 제가 알기로 이 침체 쪽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GPS를 이용한 우리 위치 포지셔닝도 이런 삼각 측량법을 이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관측을 공간상에 투영해서 우리가 역투영해서 우리가 그 공간상의 점이 카메라로 투영된다 했죠. 근데 이것의 영연산은 제가 말씀드렸듯 점에서 레이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레이로 쭉쭉 뻗어나간다고 쭉쭉 뻗어나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몰랐던 이 공간상의 점을 공간상의 3차원 점을 이 관측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이 매칭을 안다면 이 포즈 변화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 했습니다. 즉 이 점들의 매칭을 기준으로 포즈 변화량도 알 수 있고 즉 이전에서 얼마나 변했나 또 알 수 있고 또 이 포즈를 안다면 맵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죠. 벌써 이걸 슬램이라 할 수 있죠. 엄밀히 말해서 조금 그렇지만 음, 뭐 대충 조금은 거칠지만 포즈를 추정할 수도 있겠죠. 포즈를 추정할 수도 있고 또 점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처음에 목적이 뭐라 했어요? 내 위치를 찾고 또 주변에 맵에 점을 찍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뭐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배운 바로 뭐 어느 정도는 이를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특징점에 대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출, 설명, 매칭에 신경 써야 돼요. 추출이 뭐죠? 어떤 점이 영상에서 특징적일까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주로 이 코너, 즉 모서리를 하면 안 되죠. 네, 모서리를 하면 안 되죠. 이 코너 부분이 특징점이 되었네요. 근데 뭐 맞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조금 이 저 물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도 똑같이 특징점이 찍힐 때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설명,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선택 사항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설명자가 매칭에 쓰이기 때문인데요. 매칭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칭은 말 그대로 별은 별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뭐 이런 작업을 말합니다. 매칭. 그러니까 어떤 특징점이 어떤 특징점이고 B 특징점이 B 특징점이고 A 특징점이 A 특징점이고 이것을 어소시에이션 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명 같은 경우는 매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특징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찾은 특징점입니다. 근데 얘는 알고 보니 동그라미야. 얘는 알고 보니 네모야. 얘는 알고 보니 세모야. 얘는 알고 보니 X야. 근데 얘는 알고 보니 동그라미야. 얘는 알고 보니 X야. 네모야.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럴 수가 있겠죠. 이거를 위한 작업을 특징점의 설명, 즉 어, 디스크립터를 추출하다라고 합니다.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뷰가 좀 바뀌어도 관점이 좀 바뀌어도 똑같이 식별되어야 한다. 특징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특징점은 어떤 놈이냐? 회전이나 그리고 스케일, 이동 등의 불변성을 가진다. 어느 정도는 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회전하거나 조금 움직이거나 조금 물체가 커져 보이거나 이래도 특징점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라는 성질을 가져야 하겠죠. 근데 뭐 제가 주구장창 이 특징점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라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라인. 이거는 멀티뷰 지오메트리라는 책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물체도 사용 가능합니다. 요새 뭐 딥러닝 사용해서 이 물체를 점 비슷하게 봐서 이를 측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딥러닝에 사용될 여지가 상당해요. 특징점에 대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특징적이네. 이거를 우리가 선수 만든 특징점 공식을 사용하지 말고 딥러닝을 이용하자 이거죠. 딥러닝을 이용해서 얘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뽑아봐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 중 하나가 슈퍼포인트라는 친구가 되겠고 슈퍼포인트라는 친구가 되겠고 그런데 뭐 이런 여지가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이런 고전적인 방식 이런 고정적인 공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 지금도 많이 쓰이니까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너에 대한 그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비스카이 비전님 자료가 사용되었어요. 감기가 안 났네요, 진짜. 또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해요. 요새 미세먼지 보셨습니까? 기본 300씩 지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아무튼 이 불평 불만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그 특징점 같은 경우 이 코너가 사용될 수 있겠죠. 코너, 코너, 코너. 네. 먼저 이 패치에 대해 볼게요. 이 이미지 패치에 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패치를 조금 옮겨요. 조금 옮겨요. 저희는 지금 코너를 추출하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패치를 조금씩 옮겨요. 이렇게. 가로로 이만큼, 세로로 이만큼 옮기는. 그 윈도우 간에, 그리고 두 윈도우 간에 공분산을 구할 거예요. 두 윈도우 간에 공분산을 구한 다음 시작할게요. 그 두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근데 여기서 이미지의 밝기가 되겠죠. 왜냐면 이 픽셀의 값들은 즉, 그 1채널, 즉,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 밝기가 되겠죠? 왜냐? 우리는 이 숫자의 크고 낮음으로 밝기를 표현하니까. 그래서 밝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두 번째 뷰, 첫 번째 뷰가 되겠죠.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뭐, 그, 뭐냐, 분산이 뭡니까? 편차의 제곱이죠. 네, 편차의 제곱의 합을 취해요. 그리고 얘를 그 전에 테일러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편미분으로 되겠죠? 얘를 뜯어낸 거예요. 얘를 뜯어낸 거.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그렇다면 얘 날라가고 남은 건 요 친구의 제곱. 그러면 얘 제곱, 얘 제곱 두 개 해서 얘를 다시 시그마 취하고 이 UV를 다시 뜯어내요. UV를 다시 뜯어낸다. 그러면 UV 남고 얘가 남아요. 그거죠. 그 2차 형식이죠. 2차 형식. 2차 형식은 그 이렇게 배칭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얘를 살펴볼 겁니다. 얘를. 네, 네, 얘를 살펴볼 거예요. 얘가 뭐죠? 얘가? 얘가 그 이미지의 두 이미지가 공분산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 공분산 항을 보면 그 대각선 항은 이것들로 차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X축끼리의 제곱으로 차 있고
대칭이 이족 공분산, 그죠? 예, PCA를 해요. 주성분 분석을 해요. 공분산, 이 공분산이 어떻게 생겼나? 그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하나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겁니다.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젠 디컴포지션이 뭐죠? 그 전에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가 뭐죠? 아이젠 벡터 같은 경우 이 행렬, 즉 이 선형 함수가 선형 매핑이 어떤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냐,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네. 아이젠 밸류는 그러면 그 아이젠 벡터 방향으로 얼마나 커지냐 뭐를 나타내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이 아이젠 벡터끼리는 서로 직교하고, 그죠? 근데 PCA는 이 공분한에 대해 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공분한에 대해 이 가로 세로로 이 변화가 있는데, 가로 세로로 공분산, 네, PCA가 주성분을 뜯는 거죠. 이 분포의 성분을 뜯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분포가 있어요. 이런 분포, 이 점들이 찍찍 찍혀 있죠. 이런 분포가 있어요. 이게 X고 이게 Y입니다. 그렇다면 얘의 XY 공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죠. 공분산을 구해요. 그리고 얘를 PCA 합니다. 이 분포에 대해 PCA를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분포가, 그죠? 왜냐? 이 공분산을 뜯으면은 이 방향으로 굉장히 세다. 굉장히 세다. 이 방향으로 굉장히 약하다. 뭐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의 공분산을 분석해요. 이 얼마나 쭉쭉 뻗어 있냐. 이 분포가 얼마나 쭉쭉 뻗어 있냐를 분석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스트럭처 텐서라 하네요. 스트럭처 텐서. 일종의 공분산입니다. 그래서 이 m을 고유값 분해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두 값이 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젠 밸류 두 값이 다 크다. 이게 뭔 말이죠? 아이젠 밸류가 뭐라 했죠? 아이젠 밸류가 이 아이젠 벡터를 얼마나 뻗어나가냐 안 뜻이죠. 근데 이 공분산을 뜯어서 이 분석을 해보니까 XY로 굉장히 빡히 굉장히 강력하다 이거죠. XY로 둘 다 강력하다. 뭔 말이죠 이게? XY 그레디언트로 굉장히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XY 그레디언트로. 이게 뭔 말이죠? X로도 이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센 놈이고 Y로도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센 놈이다. 이거는 코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너상에 이런 이미지상에 이렇게 뾰족한 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Y로 또 뾰. 그러면 이 친구가 되게 그레디언트가 세구나. 굉장히 뾰족하구나. 굉장히 이미지상에서 빡 튀어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고유값만 커요. 이건 무슨 의미죠? 한 고유값만 크다. 이거는 선이라는 겁니다. 선. 이거 이미지 예시 그리면 뭐 이거죠. 이거죠. 그죠? 이 X축으로는 굉장히 뭐 변하나 마나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Y축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선이죠, 선. 그죠? 왜냐면 이 높고 낮음이 밝기를 나타낸다 말씀드렸는데, 높으니까 밝은 친구고 낮으니까 검은 친구다 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유값이 둘 다 작다는 뭔 의미죠? 그냥 평면이다 이거죠. 그냥 이미지가 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 두 방향의 고유값이 굉장히 크다 알 수 있겠고, 이 친구는 한 방향에만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고유값이 둘 다 작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리스 코너에 대해 좀 더 할게요. 음, 이런 공식을 만들어요. 이런 공식. 근데 선형대 수수 책에 나오는데 디터미넌트는 그 디터미넌트는 두 아이젠 밸류의 곱이고 트레이트는 공분단의 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음. 먼저 코너의 경우를 봅시다. 코너. 코너의 경우 얘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얘가 뭐라 했죠? 얼마나 뻗어 있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넓이의 성분이죠. 넓이 성분이다. 근데 이 곱셈 같은 경우 이 하나가 0이 아니니까 즉 둘 다 굉장히 크니까 공분산이 뭔가 넓다. 어근이 아이젠 벡터로 만든 그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그냥 더하기에 불과하니까 얘는 1차원이죠. 얘는 2차원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클 겁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공식을 써서 만약에 0보다 크다 이러면 코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K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리고 한편 플랫하다 이게 뭔 의미죠? 둘 다 작다. 그러면 뭐 둘 다 0에 가깝겠죠. 왜냐? 이, 이 모든 아이젠 밸류가 0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 엣지다. 이게 만약 이런 모서리다. 이런 모서리다. 그러면 한 친구만 커요. 다른 친구는 0이라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죠. 곱셈이니까. 한편 이 친구는 굉장히 클 거다. 트레이스는 굉장히 클 거다. 음. 그래서 굉장히 큰 음수가 되어서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이 친구는 엣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해리스 코너는 연산량이 커요. 다만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얼마나 코너인지 혹은 얘가 얼마나 엣지인지 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크기 변화에 취약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크기 변화에 취약하다? 음, 만약에 이 해리스 코너로 특징점을 뽑아요. 그죠? 이거 여기서 해리스 코너를 추출해요. 그럼 뭐 여기가 뽑히겠죠. 그죠? 근데 얘를 좀 더 가까이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뽑혔던 게 이렇게 그대로 뽑힙니까? 아니죠. 여기 뽑힐 가능성이 크겠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크기 변화에 취약해요. 다음으로 베스트 코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절차에 대한 알아볼게요. 베스트요. 뭐 빠르다는 뜻이죠. 뭐 딱 봐도 빠르겠죠. 중심 밝기를 설정해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인기값을 정합니다. 이 친구의 20%다 정해요.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인 이 원의 둘레에서 엑셀 16개를 선택해요. 이렇게 하얗게 된 이런 친구들이겠죠. 선택해요. 그리고 n개의 점이 예를 들어 i가 100이라 칩시다. 그러면 120보다 크거나 80보다 작으면은 특징점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되게 울긋불긋하다는 거죠. 주변에 되게
굉장히 뭔가 이 한 점을 콕 찍었는데 주변이 굉장히 뭔가 밝아.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 뭐 이런 걸 선택하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너를 추출합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이런 기타 뭐 기법들이 있다. 그리고 뭐 키포인트가 겹치면 NMS라는 걸 사용한다. 그러니까 더 그럴싸한, 더욱더 코너 같은 친구를 뽑는다. 치면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뭐 네, 수학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죠. 아, 제 기침 때문에 이거 고막 테러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스럽네요, 진짜. 아, 미안합니다, 정말. 그래서 수학적으로 규명하진 못하지만, 네, 뭐, 그럴싸하죠. 이 한 점을 찍었는데 주변에 울긋불긋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 나중에 다시 뽑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코너를 뽑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예시를 들읍시다. 이런 예시. 여기를 딱 찍으면은 주변이 굉장히 뭐 울긋불긋하죠. 여기는 검은데 여기는 하얗다. 뭐 그런 식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크기 변화에 취약하겠죠. 네. 다음에 쉬프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쉬프트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는데 그래도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최성필님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음. 가우시안, 가우시안이 뭡니까? 가우시안이 그겁니다. 가우시안. 그 고딩 때서 전기분포죠, 전기분포. 이겁니다, 이거. 종 모양, 그죠? 가우시안의 프리를 쓰면은 똑같이 가우시안이에요. 그죠? 네, 가우시안인데 조금 알아볼게요. 가우시안 커널. 아, 네. 가우시안 커널을 좀 알아볼게요. 가우시안. 아, 커널? 네, 커널. 제가 필터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필터. 필터에 대해 좀 알아보요. 네. 이 원본 이미지가 있고, 새로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필터가 있습니다. 음, 필터는 뭐 이런 친구예요. 가우시안을 만족하는? 사실 얘가 가우시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를 필터라 해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마다 숫자가 있겠죠. 그죠? 밝기가 있겠죠. 몇이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 이 친구를 이렇게 뚜루루루루루루 옮겨가면서 서로 곱합니다. 서로 코릴레이션, 사실 컨볼루션이어야 되지만 코릴레이션을 구해요. 코릴레이션. 즉, 이 친구랑 실- 여기서 이렇게 필터를 곱해요. 이 자리 맞는 것끼리 곱해요. 곱해서 다 하나씩 넣는다는 겁니다. 곱해서 넣고, 곱해서 넣고. 이해가 되셨나요? 아,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이거. 이 가우시안 커널이 원본 이미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패치상에 이 패치와 뒤에 있는 이미지를 곱해서 붙여넣고, 곱해서 붙여넣고, 곱해서 붙여넣고. 이 짓을 이미지를 쭈르르 훑으면서 반복합니다. 그럼 이걸 가우시안 커널이 적용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아니죠. 여기 이 각 숫자마다 이 숫자의 합이 S라 할게요. 각 숫자마다 S를 나눠줘요. 사실 S를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뭔 의미죠? 대충 뭐 평균을 낸다. 가중평균을 낸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야, 가운데, 제일 가운데 성분, 4가 되겠죠? 제일 가운데의 친구를 가장 많이 취하겠지만은, 주변도 얼핏 취하겠다. 사실 평균 필터를 하면 이거가 되겠죠. 111, 111, 111.
나누기 9가 되겠죠. 각 성분의 9. 9분의 1씩 더한다. 이게 되겠죠. 주변에 9개를 끌어모아서 뭐 더하고 그리고 9로 나눠서 붙여넣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가우시안은 이 가중치가 달라지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저- 평균은 곧 그거죠. 잘 뭉뚱거린다. 잘 뭉뚱거린다. 저희 그 주식 그래프를 보면은 뭐 되게 이러죠. 근데 이거를 뭐 이 평균 필터 취업은 하잖아요. 뭐라 하지? 예, 아무튼 얘를 스무딩 시킵니다. 왜 어떻게? 몇 개씩 더해서 넣고 더해서 평균 내고 넣고 더해서 평균 내고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충 이런 짜잘짜잘한 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결국 직분이 이 노이즈를 죽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분은 반대로 미분은 노이즈를 더욱 증폭시키는 성분을 갖고 그 성질을 갖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우시안도 결국 이러한 일종의 뭐 가중 평균이고 그리고 결국 이런 스무딩 효과를 낸다. 즉, 이 노이즈를 좀 죽인다. 좀 부드럽게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음. 얘랑 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두 이미지 차이가 보이나요? 가우시안을 씌웠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흐리멍텅합니다. 그죠? 이런 디테일들을 고주파 성분이라 하죠. 근데 한편 이 저주파 성분, 즉 변하는지 마는지 하는 이런 저주파 성분,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윤곽을 저주파 성분이라 합니다. 이거는 뭐 DSP 배우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 그 이미지도 결국 이런 밝기의 변화인데 네. 이 밝기의 변화가 굉장히 뭐 이렇다. 이런 뭐 저주파 성분이고 밝기의 변화가 뭐 이렇다. 그러면 이 디테일은 하이 프리퀀시 성분입니다. 얘는 낮은 성분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우시안은 시간 영역에서 아니 시간 영역이 아니라 그 1차원 신호에서 시간 영역은 이 이미지상에서 공간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무튼 이 가우시안 영역은 그거죠. 그 되게 필터를 씌웠을 때 스무딩 되게 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 가우시안에 컨볼루션을 아니 불의 변환을 적용합니다. 불의 변환은 이 가우시안에 주파수 성분을 뜯는 거예요. 이 필터 음, 시스템이라 하는 게 맞는 이 시스템이 어떤 주파수 응답을 갖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가우시안은. 뜯어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즉 저주파수 성분에 활발히 반응을 한다. 근데 반면 이 고주파수 성분은 잘 못 통과하게 빵이다. 빵에 가깝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우시안을 불의 변환 시키면 똑같이 가우시안이에요. 즉, 이 주파수 영역에도 해석을 해봤는데 얘가 저주파수 성분만 통과를 시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제 사진이 이 슬라이드를 가렸네요. 아이고,
근데 뭐 별일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우시안의 풀이에는 가우시안이고 가우시안 커널의 그 이미지상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주변 것들을 적당히 끌어모으자. 근데 뭐 주파수 한분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이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키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Differential of Gaussian입니다. 즉, 가우시안을 적용한 친구들의 차를 구한다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이 도구 같은 경우는 엣지, 즉 이런 뭐 이 볼록 튀어나온 직선이 아닌 이런 볼록 튀어나온 볼록 튀어나온 점이 아닌 이런 직선을 검출할 때 사용해요. 이런 것들을 검출할 때 사용해요. 갑자기 급변한다 밝기가 이런 것들을 검출할 때 사용해요. 이게 미분이죠. 네, 미분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다. 이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이 노이즈가 이 많은 수의 노이즈가 그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성질을 가지는데 굉장히 짜잘짜잘한 성질을 가지는데 얘네들을 서로 뺀다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사실 노이즈의 지배를 당하죠. 결국 백인데 미분인데 이 노이즈의 굉장한 노이즈의 기울기 혹은 노이즈의 차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신호의 변화가 아니라 이런 노이즈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큰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냐? 이 신호가 굉장히 고주파 특징을 가지고 또 엣지가 이렇게 엣지랜다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또 이 노이즈가 노이즈가 굉장히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이 미분이 엣지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는 뭐 DSP DSP에 나오죠. DSP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미분을 하면은 난 미분해서 엣지를 찾고 싶은데 난 미분해서 이런 뾰족한 놈을 이런 직선을 찾고 싶은데 너무 노이즈 지배를 많이 받아. 그대로 해버리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가우시안을 먼저 씌웁니다. 얘 가우시안을 씌워요. 컨볼루션 즉 뭐잘 가우시안 필터를 씌웁니다. 가우시안 필터를 씌워요. 그러면 얘의 추세를 반영한 그러니까 얘의 짜잘한 것은 아예 모르겠고 가우시안을 써서 나는 이 고주파 성분을 무시할 거야. 이 고주파 성분을 무시할 거야. 빵으로 가버리죠. 고주파 성분을 딱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이 신호의 추세를 반영한 이 친구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미분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중간에 씨, 여기에 이 엣지가 있어 라고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굳이 뭐 안 이래도 된다 이거죠. 컨볼루션의 성질을 배우면 DSP에 나와요. 컨볼루션의 성질을 배우면 알겠지만 이 컨볼루션의 성질이 아니구나. 이건 컨볼루션의 성질이 아니네요. 이건 미분 순서를 바꾸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이 가우시안을 컨볼루션하고 얘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미분한 가우시안을 필터로 씌웁니다. 그럼 똑같다 이 말이 똑같아요. 똑같이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 똑같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의도한 바가 맞죠? 얘에서 이 친구를 검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도그란 친구를 씌우면 되겠죠? 디퍼런셜 오브 가우시안? 근데 뭐 얘가 효율적이죠. 후자가 당연히 효율적이죠. 이 씌우고 미분하느니 그냥 이 미분되어 있는 가우시안을 딱 저장해 놓고 얘를 필터로 적용하자 이 말입니다. 후자가 뭐 효율적인데 뭐 이건 알아두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죠. 그리고 로그에 대해 알아볼게요. 로그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입니다. 맞나? 네,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입니다. 안 적어놨네요. 블럽이란 놈을 건출할 거예요. 블럽이 뭐냐? 요, 요거예요. 그 이미지상에서 요거. 즉, 볼록 튀어나온 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손어 비슷한 거죠. 이 블록. 이런 걸 말하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이미지상에서 갑자기 빡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이미지상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 볼록 튀어나온 것들. 얘를 찾고 싶다. 이거죠. 사실 이게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얘를 찾으려 해요. 근데 얘는 뭐 대충 뭐 로컬 미니마 아니면 로컬 맥시마가 되겠죠. 왜냐면 갑작스럽게 한 지점에서 이전은 선이었죠. 한 지점에서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얘를 찾고 싶다. 왜? 얘를 특징점으로 갑자기 밝아지거나 갑자기 어두워지는 친구를 특징점으로 쓰고 싶으니까 얘를 찾을 거다. 입니다. 그래서 얘를 찾을 거예요. 아무튼 뭐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라플라시안이 2차 미분입니다. 2차 미분. 2차 미분이에요. 얘예요, 얘. 얘가 라플라시안 필터. 이게 미분. 얘가 1개 미분. 1개 미분이 뭡니까? 그럼 기울기에 급격히 튀죠. 그 이게 미분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곡률이 변한다. 이러면 튀죠. 네, 갑작스럽게 곡률이 변하면 튑니다. 그건 뭐 기울기의 기울기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그런 친구들을 잡아낼 수 있다. 이 1개 미분은 단순히 이런 볼록 튀어나온 친구들. 이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은 이런 거 우리가 찾으려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분을 통해. 그래서 뭐 이 친구를 씹어요. 아,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 필터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얘예요. 얘인데 보시면은 옆에 있는 친구를 하나 더 하고 가운데 있는 친구를 두 번 빼준다. 얘가 되겠죠? 근데 뭐 비슷하죠 이미지가. 옆에 있는 친구를 하나 더 하고 가운데 있는 친구를 두 개 뺀다. 미분도 비슷합니다. 미분. 음. 미분 있네. 여기는 미분이 없네요. 어쨌든 이런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적용해요. 이런 필터를. 그러면 이런 이전에 단순 선, 단순 이런 밝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형질을 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갑자기 밝아졌다? 갑자기 어두워진 친구를 찾아라. 이러면 참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갑작스럽게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부분에서는 잘 반응 안 할 수 있지만 이런 데에서는 잘 반응한다. 한번 볼게요. 똑같이 얘를 적용해요. 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작아지는 부분이 발생해요. 얘를 캐치한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캐치해서 얘가 이 로그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해서 값이 크네. 로그랑 감지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 한 가지. 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블럽이죠. 하지만 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근데 뭐 음, 근데 뭐 블럽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음, 얘랑은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얘는 왜 두꺼우니까. 근데 뭐 블럽이라 할 수는 있다. 근데 똑같은 이런 가우시안 라플라시안을 쓰면은 얘에서 뭐 잘 반응을 안 한다 이겁니다. 뭐 이래요. 애매모호하죠. 잘 반응을 안 해요. 근데 하지만 좀 넓은 라플라시안을 사용하면 좀 넓은 라플라시안을 사용하면 반응합니다. 얘처럼 반응하겠죠. 따라서 이 블록의 폭에 따라 로그에 시그마를 잘 내줘야 된다. 그 가우시안에서 시그마가 뭐죠? 이거는 시그마가 작다 하고 이거는 시그마가 크다 하죠. 뭐 그런 거예요. 시그마를 다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징점은 웬만해서는 좀 특이 불변 이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피처를 찾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그냥 적당한 크기의 크기가 하나인 블록을 찾을 거다 하면 그냥 뭐 이런 로그 하나 만들어서 크기 하나의 로그를 만들어서 그 전 이미지를 다 훑고 다니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 여러 사이즈의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싶다. 우리의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즈의 로그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러면 연산량이 배가 되죠. 왜? 가뜩이나 전 이미지를 로그로 훑고 다니는 것도 연산량이 많이 드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로고의 사이즈까지 고려해라? 이거는 참 연산량이 크다 이겁니다. 느려진다 이겁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도구를 로그로 근사해요. 그래서 이 도구를 로그로 근사해요. 음, 다른 값의 시그마로 계산된 두 개의 가우시안 커널의 차이는 두 개의 도구의 차이는 로그와 유사하다. 이 초록 친구에서 이 파랑 친구를 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얘에서 사실 굉장히 굉장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빼기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닌가? 아닌가? 뭐 어쨌든 얘를 굉장히 뾰족한, 굉장히 뾰족한 가우시안에 얘를 뺀다 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언뜻 생각해도. 근데 이게 또 수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장 그건 할 거 아니고 어쨌든 저 스케일이 다른, 즉 시그마가 다른 이 도구를 로그로 근사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즉 실제 라플라시안을 직접 직접 뭐 하지 않고 이 크기가 다른 가우시안끼리 뺀다 이겁니다. 그래요. 이걸 한번 볼까요? 어, 이 원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점이 잘 살아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우시안을 적용한 게 가우시안을 적용한 게 이런 분포를 가진다면 이거는 분포라 하기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그렇고 근데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러면 짜잘짜잘한 특징만 남겨있죠. 이렇게 됩니다. 아우, 네, 이런 짠짠한 특징만 나와요. 근데 좀 우리가 원하는 바랑 비슷해요. 그죠? 이런 이런 널찍널찍한 변환이 많으니 하는 이런 특징들은 좀 이런 변환이 많으니 하는 그런 전반적인 넓은 것들은 버리고 이런 짤짤한 것들을 진짜 우리의 취지랑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얘를 다운 샘플링해서 애들끼리 빼줘요. 이 친구는 한 번 더 블러링을 하고 얘가 더 선명하죠. 얘가 더 흐리고 이 친구들의 차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직접 여러 사이즈의 라플라시안을 적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다운샘플링 이미지를 줄여가면서 다운샘플링 하면서 블러링, 즉 가우시안을 적용하고 이를 뺨으로써 피라미드끼리 뺨으로써 그러니까 이미지가 서로 다른 크기 이미지끼리 뺨으로써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굉장히 샤프한 부분,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아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K를 다르게 해가면서 하나는 블러링을 씌우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빼가면서 다른 시그마를 가지는 로그를 근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다른 시그마를 가진 로그는 여러 사이즈의 특징을 뽑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프트란 친구는 스케일에 강인해요. 이전 친구들이랑 다르죠. 예를 들어 뭐 해리스 코너나 아니면 베스트 코너는 스케일에 강인하지 못하다. 하지만 얘는 이게 쉬프트의 특성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쉬프트가 또
회전에 강인해지려 해요. 회전에 강인해지고 싶어 라고 합니다. 시프트가. 어떻게 했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포인트 주변에 가우시안 적용한 다음 그레디언트 방향과 크기를 구한다. 우리가 이거를 시프트로 뽑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시프트로 뽑았다. 근데 뭐, 약간 조금 새는 얘기지만, 이거 블롭이죠. 갑자기, 갑자기 얘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 특징점입니다. 뽑아요. 그리고 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요. 즉, 어느 방향으로 이 특징점이 메이저한가, 어느 방향으로 길기가 메이저한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이걸 이용해요. 이 어느 방향으로 얘가 그레디언트 갖고 있는 로 얘가 얼마나 회전되어 있나를 판단합니다. 그레디언트가 뭐죠? 벡터인데 그 최대 길기, 최대 변화량, 최대 변화량을 가리키는 방향으로의 그 벡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러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 특징점은 이쪽 방향으로 되게 그레디언트가 길기 변화가 세구나를 파악해서 이 특징점에 길기를 부여합니다. 다음에 디스크립터를 할 거예요. 디스크립터가 뭐라 했죠? 이 특징점이 이 특징점은 동그라미고 이 특징점은 x네. 네, 다음 뷰에서 또 특징점을 뽑아왔는데 얘는 x고 얘는 o야. 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려면 특징점을 뽑았어요. 그리고 다음 프레임에서 또 혹은 다음 시점에서 그 특징점을 뽑았어요. 근데 이 디스크립터를 뽑아 볼 거예요. 뽑았는데 얘는 동그라미야? x야. 이전 프레임 그 다음 프레임에서도 뽑아요. 얘는 x네. 얘는 동그라미네.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x는 x끼리 연결하면 되겠죠? 왜냐면 특징적인 거니까 뭐 안 변하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쉬프트의 경우 디스크립트를 어떻게 구하냐? 이전처럼 그레디언트 속죄로 구하지 않는다. 통째로 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걸 나눈다. 이 칸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 칸마다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칸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팔방의 성분을 가지나를 분석합니다. 팔방의 성분을 어떻게 가지나. 뭐 히스토그램 분석이랑 뭐 비슷하죠. 어떻게 여성분 가지고 어떻게 여성분 가지고 어떻게 여성분 가지고 어떻게 여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해보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 위는 이런 친구를 갖고 오른쪽 위는 이런 특징을 갖고 뭐 이렇다는 거죠. 얘를 디스크립터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즉 굉장히 특징적인 친구니까 그 다음 다음에도 이 친구를 쭉 촬영했을 때 저런 디스크립터가 생길 거고 그렇다면 이 디스크립터가 비슷한 것끼리 매칭 시켜주면 되겠네가 주된 아이디어겠죠? 그죠? 이전에 이런 조금은 글로벌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키포인트, 키포인트 그거야. 그거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얘를 다시 돌려놔서 스크립트를 구한다던가 뭐 매칭시키다던가 이러면 되겠죠. 근데 쉬프트의 특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 CPU로 리얼타임보다 네, 리얼타임에 좀 불리해요. 하지만 설계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수학적 배경도 깔려 있고 되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은 실제로 우리가 조금 많이 사용하는 OR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뒤에가 잘렸네. 뒤가 잘렸는데 예, 약됩니다. 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키포인트는 Oriented Fast를 사용해요. 그리고 Descriptor, Brief라는 직구를 사용한다. Fast 그 했죠. 그 주변에 밝은 친구가 몇 개 있고 검은 친구가 몇 개 있으면 얘는 특징적이다, 코너다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얼마나 회전되었냐를 부여해 줄 거예요. 얼마나 회전되었냐를 부여해 주려 합니다. 즉, 이런 베스트를 뽑았어요, 저희가. 베스트를 뽑았는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냐, 이거를 파악하려 해요. 왜 디스크립트 매칭이 쉽게 하기 위해 얘를 뽑습니다. 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기하 중심에서 블럭 중심으로의 더 크기와 각을 구한다. 기하 중심은 그거죠. 진짜 찐 중심이죠. 이렇게 베스트를 뽑았어요. 그러면 뭐 여기가 되겠죠. 찐 중심. 블럭 중심은 뭐냐? 이 밝기가 제일 밝기 관점에서 어디가 중심이냐? 너는 어디가 중심이야?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를 뽑았는데 음, 1차원으로 볼게요. 이 블럭 중심은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얼굴이 가렵네. 블럭 중심은 이렇게 이게 베스트일 때 진짜 이 중심이고 진짜 이 중심을 말하는 거고 기하 중심, 찐 중심, 이 위치 중심을 말하는 거죠. 블럭 중심은 밝기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1차원 예로 보자면 얘가 베스트인데 사실 밝기가 이렇게 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찐 위치 중심은 얘인데 밝기 중심은 얘다. 그렇다면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죠. 그죠? 얘들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그레디언트를 구한대요. 그래서 얘를 구하고 디스크립터를 보조한 데 사용한다. 다시 돌려놔야 얘가 긴지 민지 알 수 있으니까 이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이 ORB는 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를 사용한다 했죠. 브리프에 대해 알아봅시다. 브리프는 이 중점에 대해서 주변이 밝은지 검은지 밝으면 뭐 0, 어두면 1, 뭐 이렇게 해놓자. 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중점에 대해서 뭐 중점에 대해서 원 바이 0은 어둡다. 그러면 1. 중점에 대해서 0 바이 1은 밝다. 0. 뭐 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얘의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디스크립터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빨라요. ORB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이 베이스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프 자체도 복잡하지 않죠. 그냥 밝냐 어둡냐를 기-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근데 쉬프트 같은 경우 이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난리 났죠. 근데 이 그리프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많이 사용된다. 이 ORB 사용한 것 중에 예시가 뭐 ORB 슬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ORB 슬램.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매칭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특징 그 설명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두 특징점을 매칭하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 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걸 비교해서 어우 가장 가깝네. 그냥 봤는데 나랑 거리가 짧아. 나랑 되게 유사해. 그러면 뭐 비슷한 평점이 되는 거고. 아니네. 나랑 봤는데 나랑 거리가 조금 멀다. 나랑 좀 차이가 있다 싶으면은 평점이 아닌 거죠. 디스크립터 거리가 가장 작은 매칭을 반환. 이게 뭔 의미죠? 이 쉬프트 같은 경우 뭐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찍혔다면 뭐 예객권이 20분 거고 브리프 같은 경우도 브리프 같은 경우도 다음에도 뭐 이런 특징자를 가졌으면 어이 뭐 비슷하겠네 싶은 거죠. 그 뭐야 대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저 쉬프트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L2로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뭐야 이 ORB 같은 경우 0 혹은 1이니까 여기서 L2를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같은 0이면은 거리 차이가 없고 같은 1이면은 거리 차이가 없고 다만 0, 1이면 거리 차이가 1이고 1, 0이면 거리 차이가 1이다. 해밍 거리라죠. 를 사용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러한 방식은 너무 복잡도가 크다. 100개 있으면은 그 다음 개도 100개라면 100 곱하기 100이 된다 이 말이죠. 네, 느리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n 제곱이죠. 이거예요. 이 복잡도 그래프에 보면 이겁니다. 이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 급수적이 아니죠. 기하 급수적이 아니라 그거죠. 제곱의 형태로 복잡해진다. 즉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게 이 친구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플랜? 아무튼 전수도 하지 않고 이웃하는 디스크립터까지 비교하자. 왜? 음. 그 우리가 얼마 안 움직였을 테니까
왜냐면 카메라는 초당 60번이나 찍으니까 우리가 조금밖에 안 움직였을 테니까 카메라에 대해 생각하고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예요. 사람이 좀 위로 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특징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 근처에서만 한번 서치를 해보자. 다 서치하지 말고 모든 특징점에 대해 서치하지 말고 요 근처에 대해서만 서치를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럼 뭐 잘 된 거죠. 있구나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복잡도를 제한할 수 있다가 플랜입니다. 다음으로 이 매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트래킹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전까지 했던 거는 좀 특징점을 뽑아놓고 서로 어디가 어디 서로 어떤 게 어떤 친구였구나를 찾는 거고 이거는 빛의 흐름을 이용한 거예요. 빛의 흐름. 이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위치가 바뀐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에는 이 특징점이 어디 있겠느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뽑아놓고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전 프레임에 있는 특징점을 단순히 트래킹하자. 다음 장면에 어디 있을까? 트래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어, 다음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과 그리고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디스크립터가 매칭하는 거 이런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자.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많은 시간이 할당된다. 그래서 이 추출하고 이 뭐 설명하고 매칭하지 말고 그냥 트래킹하자. 다음에 어디 있을까를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죠? 네, 여기서 가정을 하나 깔고 가요. 다음 프레임에서 추적하는 점 밝기 변화가 없다. 이게 뭔 말이죠? 아, 이 이전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을 한번 봅시다. 얘가 특징점인데 이 밝기가 얘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깔고 합니다. 이 옵티컬 플로우의 많은 알고리즘은 네, 그래서 KL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루카스 카나데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완벽합니다. 즉 특징점이 이 이미지는 x, y 그리고 시간으로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저 특징점이 dx, dy만큼 움직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dt만큼 흘렀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미지의 밝기는 같다. 두 개의 이미지가 아니라 두 특징점의 밝기는 같다가 되겠죠. 얘를 테일러 전개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죠? 편미분 한 거죠. 네, 1차 테일러 근사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밝기 변화는 0이므로 1이에요. 1이에요. 왜냐? 이건데 얘랑 얘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노테이션만 바꾸겠다 이 말이죠. 얘를 얘로 나타내고 얘를 얘 행렬 곱으로 나타내겠다. 이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저 U랑 V예요. 네, U랑 V예요. 이 얘 속도를 알아야 다음에 어디 갔냐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내 위치가 0,0이고 속도가 0,1이면 다음 시간에 0,1에 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뭐 속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속도를 알고 싶은데 네, 속도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U랑 V다. 왜? U가 dxdt고 V가 dydt니까. 그래서 예, W by W 크기 윈도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정합시다. 왜? 그 한 점끼리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자동차는 자동차 픽셀 덩어리들끼리 움직이고 얘도 이 덩어리끼리 움직이고 또 덩어리끼리 움직이고 그죠? 이런 덩어리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봅시다. 그러면 이 K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를 쭉 쌓아요. 얘를 쭉 쌓아요. 이렇게 쭉 쌓는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 얘를 인버스를 취한다. 그러면 U랑 V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아니까 다음 픽셀의 위치를 예상 가능하다. 이게 옵티컬 플로우 루카스 카나드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를 수렴할 때까지 반복해요. 일종의 최적화랑 비슷하죠. 네, 최적화랑 비슷합니다. 뭐 일종의 최적화라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드리지? 예시가 살짝 그렇네요. 이거는 조금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이전 예시 봅시다. 음,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였겠죠? 여기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려 해요. 그죠? 근데 한 번에 가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미지가 울퉁불퉁하니까, 왜냐면 밝기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울퉁불퉁하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여러 갈래를 거쳐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단순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흐름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방향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도 뭐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두 방향의 옵티컬 플로우를 구했는데 서로 이 시작과 끝을 가리킨다. 그러면 뭐 잘 구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바운더리에선 정해두지 않을 수 있다. 이거 그거죠. 이거 저희가 디스패리티에서도 했죠. 그 시차는 바운더리에서 정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다음에는 쌩 하고 지나가서 안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는 없어요.
그러면 정의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자동차가 쌩 하고 가서 안 보일 수 있다 이거죠. 나는 자동차를 추적하고 싶은데 자동차가 쌩 하고 가버렸다. 그러면 거기 경계선상에서 정의되지 않는다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콜미니마의 빠짐을 막기 위해 코스트 바인으로 서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거치면에서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윤곽을 대충 봤을 때 어우 대충 이 자세히 안 보겠다 이거 자세히 안 보고 대충 멀리서 봤을 때 대충 큰 윤곽만 봤을 때 큰 윤곽만 봤을 때 어우 이렇게 움직이겠거니 싶은 거죠. 점이. 그리고 좀 더 작은 스케일로 가서 이렇게 갔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살짝 이렇게 움직여도 될 것 같아. 좀 더 작게 가서 여기네. 이렇게 점차 큰 시점에서 봤다? 점차 자세해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까도 봤듯이 그 이미지 피라미드를 이용합니다. 이미지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제일 작은 이미지에서 하겠죠. 제일 작은 이미지에서 대충 멀리서 이렇게 실눈 뜨고 보듯이 봅니다. 그러면 어우 내가 이런 조그마한 성분들을 없애고 큼직큼직한 성분들을 봤는데 이렇게 움직였거니 하는 겁니다. 네, 패치끼리 묶은 것과 비슷하죠. 왜냐? 얘도 뭐 평균을 내서 이렇게 노이즈를 절감시킨 것처럼. 아, 물론 얘 같은 경우 이 인버스를 취할 수 있게 그 패치를 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어쨌든 최종적인 효과는 비슷하죠. 단순 점 하나만 트래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치를 트래킹하자. 왜냐하면 이 주변에 이 패치 안에 있는 픽셀들은 뭐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패치로 트래킹하자. 근데 이 효과가 결국에 그렇지만 결국 기대 효과가 이 서치하려는 영역을 크로스투바인 서치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말이죠.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얻는 효과가. 그리고 이거는 그레디언트가 있는 픽셀만 추적돼요. 그레디언트가 없는 픽셀은 추적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껴있죠. 그레디언트가 껴있으니까 저게 빵이 되면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식에서는 어, 여게 되겠네요. 여게 빵이다. 인버스를 취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네모가 있어요. 그리고 네모는 안에가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서리만 추적된다 이 말이에요. 모서리. 안에 내부는 얘가 다음 프레임에 어디로 갈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프레임에 대해서 다 추적돼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쌩 하고 움직여 버리면은 쌩 하고 움직여 버리면은 굉장히 뭐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찾아내는 거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방법은 그냥 뭐 전체 비교해서 비슷하겠거니 해서 찾는 거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픽셀 그 카메라 레이트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유리합니다.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우 네 그렇습니다. 끝이네요. 아 진짜 그 제 기침 때문에 그 많이 귀 테러를 당하셨을 텐데 하, 감기가 정체 낫질 않네요. 아 네. 네 다음번에는 사실 그 다음 강의까지 같이 진행하려 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다음 강의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태가 호전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그 취업했으니까 그 준비도 하고 그리고 PPT 만들면서 좀 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기 전에 복습 한 번만 할게요. 결국 이 특징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 3차원 점을 만들 수 있고 또 아예 포즈를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어소시에이션을 구해서 어소시에이션을 구해서 포즈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단순히 특징점에 대해서는 추출도 신경 써야 되지만 매칭 혹은 설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특징적이니까 뷰가 조금 바뀌어도 똑같이 식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회전이나 스케일 이동 등에 어느 정도 이런 불변성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 코너는 이런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런 코너, 얼마나 코너인가를 확적으로 규명할 수 있고 베스트 코너는 실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리고 시프트는 이런 그레디언트를 주로 이용한 방식인데 결국 이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라플라시안을 근사한 그런 기법이다. 그레디언트를 주로 이용했다. ORB는 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다. 근데 디스크리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뭐 프루트 포스나 플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어소시에이션을 한다. 근데 이런 일일이 다 1대1 매칭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트래킹을 하자. 트래킹을 하자. 왜? 하나 한 번만 다 뽑아 놓으면은 이것의 설명자를 구할 필요 없이 또 이 점대 점끼리 매칭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하나 추출하면은 어소시에이션을 알 수 있으니까 계속 트래킹만 하자. 라는 게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 KLT 방법은 밝기 변화가 같다를 가정하고 이 속도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속도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 패치 단위로 이를 묶는다. 왜냐? 그래야 인버스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야 이 짜잘짜잘한 특성이 안 갇힌다. 짜잘짜잘한 이미지 이미지에 안 갇힌다. 로컬 미니마에 안 갇힌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점진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방법이다. 즉 음,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방법과 달리 이렇게 한 번에 쫙 매칭되지 않는다. 점차 점차 이렇게 조금씩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미지 피라미드를 통해서 코스트 파인으로 먼저 큰 놈부터 큰 놈부터 대충 뭐 이런 주된 기세를 보고 서치를 한다. 그리고 점차 자세히 서치를 진행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혹은 빠른 레이트에 대해서 궁합이 잘 맞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다음에 좀 나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